안녕하세요.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다들 남들에게 말 못할 가슴 속 사연 하나쯤은 있으신가요? 저는 꼭 운동화에 잘못 들어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발을 계속 아프게 하는 것처럼 늘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하는 사연이 있답니다.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도 없이 발버둥 쳤지만 늘 제자리인 것만 같았죠. 그래서 영원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간에게 망각은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살다가 문득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법 많이 잊혀졌습니다. 이 여자한테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시작부터 청승을 떨고 있나 싶으시죠? 사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딸아이를 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두운 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것만 같아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저를 하늘에서 보셨는지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내려주셨죠.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살기 팍팍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시기에 제 사연이라도 보시고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에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평생 박복한 팔자탄만 하면서 살 줄 알았던 제 인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인생은 늘 반쪽짜리 같은 인생이었죠. 왜 그랬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아버지가 세상을 먼저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참 강인하신 분이셨죠. 갑자기 남편을 잃었는데도 엄마는 장례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자리를 찾아다니셨어요. 그 후로도 엄마가 혼자서 우신다거나 술로 슬픔을 달래는 모습조차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이 될 무렵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죠. 엄마는 아버지가 그립지도 않아? 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 아버지랑 같이 공놀이하는 꼬마들만 봐도 아버지가 보고 싶던데. 엄마한테는 이제 너랑 네 동생밖에 없어. 어차피 사람은 다 나이 들면 흙에 묻히는데 먼저 간 사람 뒷공무니만 보면 뭐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엄마를 보는데도 왠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는 갑자기 가게에 다녀오신다며 나가시는 겁니다. 한참이 지나도 안 오시길래 집 근처 길목에서 기다렸죠. 잠시 뒤 엄마는 검은 봉지를 한 손에 쥐고 코를 훌쩍이며 돌아오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달려가 물었죠. 엄마, 울었어? 울긴 누가 울어? 네 엄마 우는 거 봤어? 감기가 왔나 자꾸 코가 나오네. 그때 엄마는 감기 핑계를 대셨지만 촉촉한 눈가를 보니 누가 봐도 남몰래 울다 온 사람 같았어요. 엄마가 감기인 것 같다고 둘러대시길래 저도 모른 척 했답니다.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계를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제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딸아이를 맡아보니까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을지 더 이해가 가네요. 저와 딸만 남겨두고 먼저 떠난 야속한 남편이지만 살아생전에 얼마나 자상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포크레인 기사였던 남편은 추울 때는 춥게, 더울 때는 덥게 일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집에 오면 꼭 그렇게 어린 딸을 먼저 챙겼답니다. 그래서 딸도 밤늦게 오는 아빠를
졸린 눈을 비벼가며 기다렸죠. 그러다가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딸이 기쁜 목소리로 남편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아빠, 왜 이제 왔어요? 오늘 나 동화책 읽어준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 아빠 기다렸구나. 갑자기 아빠 일이 좀 생겨서 늦었어. 얼른 씻고 나와서 아빠가 얼른 동화책 읽어줄게. 우와, 우리 아빠 최고. 딸은 유독 남편이 읽어주는 동화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남편 퇴근이 늦어져서 딸한테 제가 대신 동화책을 읽어주겠다고 해도 딸은 토라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싫어. 아빠가 더 재미있게 잘 읽어준단 말이야. 엄마는 그냥 읽기만 하잖아. 아빠는 동물 소리도 내주고 자동차 소리도 낼 수 있어.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1시간은 꼭 딸과 있어주려고 노력하는 남편 덕분에 딸은 거의 아빠 껌딱지였죠. 게다가 친정집이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장마철만 되면 늘 불안했는데 남편은 장마 예보를 듣고 제일 먼저 저희 엄마를 보러 갔었어요. 남편이 저도 모르게 제 친정에 다녀와서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받고서야 듣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전화로 남편이 다녀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일도 힘들 텐데 여기까지 와서 비 새는 곳은 없는지 무너질 만한 건 없는지 다 보고 갔어. 그리고 혹시 정전될 수도 있으니까 손전등도 두고 갔더라니까. 내가 말년에 사위복이 터졌나 이게 웬 호강이니? 안 그래도 오래된 집에 엄마 혼자 살아서 걱정이었는데 제가 말 안 해도 늘 이렇게 먼저 엄마를 찾아가 주니까 너무 고마웠답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는 먼저 떠난 아버지가 우리 고생했다고 내려준 귀인 아니냐고 할 정도였죠. 생각해보면 다정한 남편의 성격은 시부모님들을 많이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딸을 데리고 남편과 시댁에 가면 항상 따뜻한 미소로 시부모님들이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어린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 똥강아지 그새 많이도 컸네.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크려고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아버님은 저만 보면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냐면서 늘 물어보셨어요. 아마도 제가 마른 편이라 더 힘이 들까 봐 걱정하셨던 것 같았죠. 그래서 시댁만 가면 늘 고기 반찬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가족들 다 식탁에 둘러앉으면 어머님은 제 앞에 고기가 담긴 접시를 당겨주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애는 크는데 며느리는 점점 쪼그라드네. 어찌된 게 볼 때마다 살이 빠지는 것 같아. 이것 좀 먹어라. 어머님, 정말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항상 제 걱정을 먼저 해주시는 시부모님들 덕분에 저는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늘 가볍기만 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큰 소리 한 번 오고 간 적 없이 정말 행복하게 지냈죠. 하지만 제가 주책 없이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았는지 제 인생에 믿기 힘든 사건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저와 딸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처음엔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내내 제발 내 남편이 아니기를 바랬죠. 하지만 병원에서 마주한 남편은 사고로 엉망이 된 채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정신 나간 여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내 남편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출근했는데
이렇게 누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남편은 내가 오면 저렇게 누워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 찾아줘요. 어디 살아 있을 거예요. 반쯤 정신을 놓은 저는 계속해서 남편이 맞냐고 묻는 경찰에게 남편 좀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도 힘들었고, 저처럼 아빠 없이 커야 할 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처참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시부모님도 병원으로 달려오셔서 차갑게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는 바닥을 치며 오열하셨죠. 그런 시부모님 챙겨드릴 새도 없이 저는 울다가 실신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의 빈소가 차려져 있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의지해서 겨우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자 다시 오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저를 품에 안아주면 엄마는 저와 같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기 시작한 저를 끌어안고 엄마는 오열하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걸 어쩌면 좋아. 닮을 게 없어서 이 애미 팔자를 그대로 닮으면 어떡해.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엄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당시 엄마도 저만큼이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떠난 사위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셨어요. 늘 퇴근하면서 혼자 사는 장모님 식사는 하셨는지 안부를 묻던 사위였는데 엄마도 충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남편은 친정 시댁할 것 없이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도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장례가 끝난 후에도 시부모님들은 저를 많이 걱정하셨죠. 그러다가 아버님은 큰 결단을 내리신 듯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끔 손녀딸 안부만 전해줘. 지금 네 시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한다. 우리가 더 보고 지내면 힘들지 않을까 싶다. 서로 마음 추스르고 나서 나중에 연락하자꾸나. 잘 지내야 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때 아버님은 서로 계속 볼수록 떠난 남편 생각만 떠오르게 될 거라면서 나중에 괜찮아지면 한번 보자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저는 아버님께 슬픈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딸과 둘이 친정 엄마 집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밤인지 낮인지도 모를 정도로 방에서 술만 마시면서 지냈어요. 어린 딸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나면 저는 방으로 돌아와서 어김없이 술병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제 손에 있던 술병을 뺏어들면서 말했죠. 너 미쳤어? 맨날 이렇게 술이나 퍼마시다. 너도 네 남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 정신 좀 차려. 제발 나 좀 그냥 둬. 이거라도 안 마시면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속이 하루에도 12번씩 뒤집어지는 것 같다고. 너 엄마잖아. 어떤 엄마가 자식을 곁에 두고 정신 놓고 살아. 그만 마셔. 이리 내놔. 엄마는 제 방에 있던 술병을 모조리 밖으로 가져가 집 앞마당에 던져버렸어요. 정신 차릴 생각은 없고 울며 술만 마시는 딸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결국 술병을 들고 엄마와 실랑이를 하던 저는 남은 술을 모두 뺏기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된 딸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죠. 유치원 차에서 내리는 딸을 보고
애써 웃으며 아이 손을 잡았는데 딸이 갑자기 코를 막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냄새. 엄마 술 냄새 나. 또 술 마셨어? 저는 그때 딸이 저한테 술 냄새가 난다면서 코를 막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조심해서 마셔야 한다는데 저는 그동안 제 슬픔에 빠져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던 거죠. 그때야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고도 저와 남동생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던 친정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정말 술은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딸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순대국밥집을 차리게 됐어요. 솔직히 대박이라고 할 만큼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딸과 저 그리고 친정엄마까지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큼은 벌게 됐죠. 무엇보다 장사를 시작하니까 몸이 바빠져서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장사를 이어가던 중 한 손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제 가게는 맨날 오는 사람만 오는 곳이라 손님들이 대충 누군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가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얼굴은 멀끔한데 다리 한쪽이 불편한지 쩔뚝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순대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을 시켰죠. 처음에는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어쩌다 들린 사람이구나 싶어서 금방 밥만 먹고 가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대국밥을 한 그릇 시켜놓고 소주를 3병째 마시면서 핸드폰만 몇 시간째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가게에 진상 왔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는 핸드폰을 보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남자가 식당에서 우는 건 처음 봤죠.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을까 싶을 만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핸드폰 화면을 엄지로 쓸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죠. 내가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그렇게 혼자서 한 손에는 핸드폰, 다른 손에는 술잔을 들고 마시면서 울먹이다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그 손님은 그날 이후 일주일에 5번씩이나 술을 마시러 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그 남자 손님이 가게 근처 공원에서 노숙자처럼 낮에도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전혀 노숙할 것 같은 얼굴은 아니었어요. 딱 봐도 사람이 점잖아 보이는 신사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정말 어디서 큰 사기라도 당해서 길바닥 나앉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서 술을 마시면서도 그놈의 핸드폰은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목 놓아 울며 이렇게 말했죠. 여보, 내가 미안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꿈에라도 나타나 주면 안 될까? 그제야 저는 저 사람도 사별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다음날 그 손님은 어김없이 가게를 찾아왔고 늘 앉던 테이블에 앉았어요. 메뉴도 늘 시키던 순대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이었죠. 혼자서 한참을 마시는데 국밥 국물이 다 식었을 것 같아서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손님, 이 국물 좀 데워드릴까요? 그냥 데우면 다 쫄아붙을 것 같으니까 국물도 좀 더 넣어드릴게요. 밥은 드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국물에 술만 마시면 속 다 버려요. 밥도 드릴까요? 밥은 괜찮습니다. 소주나 한 병 주세요. 손님, 지금 국물에 술만 3병째예요. 제가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술만 들이붓는 사람한테 어떻게 계속 술만 줄 수 있겠어요? 제발 술 좀 주세요. 술 없이는 제가 제정신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발요. 맨날 국밥에 밥을 같이 줘도 밥은 안 먹고 늘 국물에 소주만 마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장사꾼이라지만 이런 사람한테 계속 술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술은 안 된다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나 간절하게 빌던지 저는 결국 소주를 한 병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술 마신다고 이미 벌어진 일이 없던 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 생각도 하면서 사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면서 4병째 술을 줬는데 목 놓아 울더군요. 어차피 마지막 손님이라 가게에 다른 손님도 없어서 그냥 울게 뒀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싶어서 그냥 울게 뒀죠. 그런데 하염없이 울기만 하던 사람이 울음을 멈추더니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는 모습이 어쩐지 불안하고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손님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으세요?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가족 있으면 지금 전화라도 하세요. 저 같은 게 무슨 가족입니까? 알아서 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하면서 물어봐도 귀엽고 괜찮다면서 혼자 나가더군요. 저도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굴 걱정하겠습니까? 문이나 닫고 집에 가서 딸이나 봐야겠다 하면서 가게를 닫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제가 살던 집으로 가려면 육교를 건너가야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늘 가던 길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건 바로 방금 전까지 제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그 손님이 육교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죠. 육교 난간에 매달려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냥 매달려 있는 건지 아니면 작정을 하고 매달려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방이라도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달려가서 그 손님 다리를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여기서 이러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황천길 간다고요. 이거 나요. 저는 더 살아봐야 인생 낭비예요. 숨 쉬고 살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나 좀 모른 척하고 그냥 가세요. 이미 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나요? 제발 내려와요. 제가 다리를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몸을 비틀면서 금방이라도 뛰어내리려고 했죠. 성인 남자를 여자가 어떻게 힘으로 제압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손님 다리를 붙들고 아예 뒤로 벌러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자 무게가 뒤로 쏠려버리니까 남자 손님은 육교 바닥으로 넘어져 버렸죠. 그제야 안심한 저는 그 손님을 보고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내가 뜨신 국물에 밥까지 공짜로 내어준 게 이런 짓이나 하라고 준 줄 알아요? 왜 뜨순 밥 먹고 헛짓거리를 합니까? 나는 먹고 힘내서 다시 살아보라고 줬던 밥이에요. 세상에 그 밥도 못 먹고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사장님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아내 먼저 떠나보낸 제 심정을 알기나 하세요? 하루아침에 저는 아내를 사고로 잃었다고요. 아내 하나 못 지키는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그 손님은 제가 화를 내며 말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손님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본인 한 명만 있을 것 같죠?
나도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방황했는데 그쪽처럼 가족들 두고 세상을 등질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가버리면 남겨질 부모님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봐야죠. 자식 먼저 앞세우고 나면 남겨질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말에 그 손님은 다시 한번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밤새도록 울기만 할 것 같아서 저는 집 주소를 물어봤죠. 그런데 그 손님은 이미 만취한 채 울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묻는 답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질질 끌고 갈 수도 없어서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혼자 펑펑 울게 육교에 두고 가자니 그것도 발길이 안 떨어져서 경찰을 부르게 됐던 거죠. 잠시 뒤 경찰이 그 남자 손님을 경찰차에 태우고 가는 모습까지 보고 나서야 저도 집에 갈 수 있었어요. 놀란 가슴 겨우 진정하고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소동을 벌인 남자 손님이 한동안 가게에 나타나질 않았죠. 눈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사람을 목격해서 그런지 괜히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열흘 정도 지나자 그 남자 손님이 뚜벅뚜벅 가게로 멀쩡하게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너무 놀라서 정확하게 7시 38분에 가게 들어온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답니다. 저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서 남자 손님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님, 잘 계셨어요? 그동안 왜 안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우선 저 먼 길 다녀와서 배고픈데 순대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오늘은 진짜 딱 한 병만 마실게요. 손님한테는 특별히 한 병 이상 더 팔 생각도 없었어요. 얼른 그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한결 편안해진 남자 손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아내 잃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남편 먼저 보내놓고 술에 빠져 살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가끔씩 남편 생각이 떠올라도 그땐 그랬었지 하면서 넘길 수 있을 만큼 괜찮아졌을 때였어요. 그런데 꼭 박복한 네 팔자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손님이 눈에 밟혔죠. 혼자서 순대국밥 한 그릇 놓고서 술을 따라 마시는데 어찌나 쓸쓸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마침 바깥 날씨가 굳어서 그런지 손님도 그 손님뿐이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안타까워 보여서 저는 정중히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손님, 잠시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럼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장님한테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네요. 원래 국밥집에 소주 파는 가게는 다 그런 거예요. 여기 뭐 사연 있는 사람 손님 한 명뿐이겠어요? 손님이 많진 않아도 일용직 사람들부터 멀쩡한 회사원들까지 많아요. 여기 사장부터 사연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제 말에 남자 손님은 살짝 웃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손님 앞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넘게 본 것 같은데 웃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울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사람이 웃으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제가 술 한 잔 따라 드릴까요? 저랑 비슷한 사연 있으신 것 같은데 술 말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의지해 보자고요. 저한테 말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먼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저 술 먹고 홧김에 그랬던 거예요. 절대 사장님이 주신 밥 먹고 그렇게 가려던 건 아니었어요. 나도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남편 잃었어요. 엄청 힘들어서 저도 그때는 손님처럼 술만 마셨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딸이 한 명 있거든요.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술 냄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 확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어떤 생각하셨는데요? 남편은 떠났어도 내 옆에 남은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생각했죠. 저희 엄마도 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아버지가 먼저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이나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준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컸는데 제가 너무 어린 딸 앞에서 술 취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술은 아예 입에도 안 댔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이젠 괜찮아요. 이렇게 저랑 비슷한 손님 앞에 놓고 허심탄회하게 위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요. 다 잊혀져요. 제 말을 경청하면서 가만히 듣던 그 손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군요.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눈물을 떨구는 걸 보니까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님에게 냅킨을 몇 장 건넸죠. 그리고 눈물을 닦고 있는 손님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가족 보고 힘 좀 내요. 가족이요? 저도 가족 남기고 싶었어요. 엄청 서럽게 울던 손님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털어놨어요. 정말 그 순간 저도 눈물을 글썽일 정도였죠. 다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망가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손님은 사별한 아내와 결혼 7년 차에 어렵게 아이가 생겼던 때였어요. 손님은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고 했죠.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으니까 오랜 시간 기다리던 아이가 생겨서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말을 멈춘 남자 손님은 앞에 있던 술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는 슬픈 목소리로 그동안 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제 아내, 저보다 6살 어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겨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참 좋은 사람이라서 하고 싶다는 건 정말 다 해주고 싶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명절에 처가에서 쉬고 싶다고 하길래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같이 지방에 있는 처가댁에 갔었죠. 그렇게 잘 쉬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올라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사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그때의 생각에 고통스러운지 오열하며 두 손을 떨며 말했죠. 나도 그때 아내랑 같이 세상을 떠났어야 했어요. 저는 아내가 뱃속 아이랑 같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게 너무 바보 같아요. 저도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 만큼 크게 다쳤는데 진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생각했어요. 어영부영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제 앞에서 오열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손님을 보는데 가슴이 아파서 저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덧붙인다고 해서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기만 하던 남자 손님이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술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그럼 혹시 그 다리도 사고 후유증 때문에 살짝 쩔뚝거리는 거예요? 재활치료 받아야 되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요? 지금도 꿈에 아내가 나오고 가끔은 환청까지 들려요. 꿈에 아내가 나온 날은 꼭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보게 돼요. 그동안 손님이 보고 있던 건 생전 아내와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별한 아내가 저와 동갑이더군요. 그래서 괜히 더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저는 그 손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술 생각나면 여기 오세요. 혼자 마시는 것보단 둘이 마시는 게 낫죠. 그러다 보면 다 지나가요. 제가 산 증인이니까 저 믿고 여기서 한 잔 술에 다 털어내세요. 그렇게 저는 그 손님과 말동무가 되어주다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게 됐어요. 저도 오히려 그 손님을 보면서 과거 기억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국밥에 소주를 마시다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내일부터는 자주 못 올 것 같아서요. 사장님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이제 원래 하던 일 하러 가야죠. 무슨 일 하셨는데요? 그냥 저도 몸 안 좋은 분들 도와드리고 치료하는 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래요. 마음 고쳐 먹었다니까 잘 됐어요. 언제까지 국밥에 소주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인생 살아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남자 손님을 응원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손님도 제 덕분이라면서 인사를 하고는 계산을 하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 손님은 정말로 가게에 오지 않았죠.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이 오던 사람이 안 오니까 허전하긴 하더군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처음 봐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긴 했는지 아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다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서 저도 제 할 일 하면서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 손님이 또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온 것 같았는데 대화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손님이 자주 오던 손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가 순대국밥 맛집이라고 하셨죠? 수술 끝내고 왔더니 너무 힘들어서 뚝배기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오던 곳인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순대국밥 먹으러 꼭 여기만 와요. 알고 보니까 맨날 순대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을 주문하던 손님이 의사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큰 대학병원은 아니었지만 나름 제가 사는 지방에서는 제법 규모가 있는 병원이었죠.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노숙자처럼 생활할 만큼 큰 충격이었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잠시 뒤 남자 손님은 저한테 따라와서 주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럼요. 근데 의사셨어요? 전 까맣게 몰랐네요. 다리는 이제 괜찮아요? 네, 그동안 재활치료 받았어요. 다시 병원에 복귀하려면 재활치료부터 받아야 되니까 한동안 치료에만 전념했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제 안색도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그렇게 짧은 안부 인사를 하고 의사였던 손님은 동료들 옆으로 갔죠. 왠지 묘한 감정이 들긴 했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그러자 같이 있던 동료가 저를 보면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저희 이거 먹으려고 차 타고 30분이나 달려왔어요. 정말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지방이라 차로 30분이면 꽤 먼 거리였죠.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와줬다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 가게가 좀 외진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들 국물 한 입씩 먹더니 국물이 너무 맛있다면서 남자 손님을 보면서 감탄했죠.
그러자 자주 오던 그 남자 손님이 나지막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맛도 있지만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 자꾸 오게 되네요. 아마 여기 사장님 응원과 격려 없었으면 다시 복귀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러자 다른 동료들은 감탄을 하면서 자주 와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셋이 대화를 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들었죠. 나는 고작 식당 아줌마면서 저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감히 충고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조언이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동료들과 밥을 다 먹고 나가는 손님 뒷모습을 보는데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멀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예상과 달리 그 손님은 시간이 나면 계속 가게로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꼭 순대국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은 가게에 오더니 제게 이런 말을 했죠. 사장님, 여기 가게 위치가 안 좋아요.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시대인데 제가 아는 지인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비용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대신 순대국밥 무한 공짜로 주는 게 조건이에요.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지만 홍보한다고 이 외진 곳까지 사람들이 올까 반신반의했죠. 그날 이후 남자 손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손님들을 몰고 가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홍보 효과가 있는 건지 제법 매출도 늘었어요. 원래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던 가게였는데 홍보를 시작한 후로 40만 원 정도로 매출이 늘었죠.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서로 통성명도 하고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워낙 편하게 대해주니까 평소에는 이 사람이 직업이 의사인 것도 다 까먹을 정도였죠. 그러다가 한 번은 사람이 확 달라 보였던 계기가 있었어요. 우연히 가게에 놀러 온 남동생과 인사를 하는데 그 손님이 남동생을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남동생과 대화를 끝내고 다가가자 저한테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방금 저분 용숙 씨 남동생이에요? 맞아요. 남동생이 요즘 통 입맛도 없고 어쩌다 물 먹어도 자주 체한다길래 걱정이 돼서 와보라고 했어요. 밥이라도 함께 해주려고요. 그런데 왜 물어요? 혹시 열이 난다거나 자주 피곤하다고 하진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냥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남동생분 황달도 있고 안색도 안 좋아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제 동생 매일 헬스하러 다니는데요. 저보다 더 운동 열심히 해요. 검진은 제가 받아야 될걸요. 가장이라고 얼마나 자기 몸 챙기는지 몰라요.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꼭 건강검진 받아보라고 해요. 예방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건강검진 받는다고 몸 상하는 것도 아닌데 남동생한테 말해서 한번 받아보라고 했죠. 그런데 몇 주 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멀쩡해 보였던 남동생이 간암 초기였던 거예요. 진짜로 의사 손님 아니었으면 남동생마저 잃을 뻔했던 거죠. 남동생이랑 올케는 의사 손님을 만나러 가게로 찾아왔고 감사 인사까지 했어요. 저는 남동생 부부가 가고 난 뒤 손님을 보며 말했죠. 명준 씨, 진짜 의사 맞았네요. 그것도 완전 명이에요. 간암은 침묵의 병이라 알아보기 힘들다는데 진짜 대단하세요. 제가 맨날 여기서 국밥 먹는 것만 봐서 그렇지 저 일 잘하는 의사예요. 덕분에 남동생은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 정도를 가깝게 지내면서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죠.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워낙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커지는 마음을 숨긴 채 지내던 어느 날, 명준 씨가 꽃다발을 들고 가게로 찾아왔던 적이 있었죠. 뜬금없는 상황에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순대국밥 가게 안 어울리게 무슨 꽃다발이에요? 이 꽃다발 용숙 씨 거예요. 오늘은 꼭 고백하려고 아예 꽃다발까지 사왔어요. 그동안 제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친구 말고 인생의 동반자로 지내고 싶어요. 이 꽃은 용숙 씨한테 전하는 제 마음이에요. 예상 못한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마음이 없던 건 아니지만 선뜻 고백을 받기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워낙 직업적인 차이도 났고 또 아이도 있으니까 선뜻 받아들일 순 없었죠. 그래서 저는 명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가 비슷한 아픔이 있는 건 맞지만 나는 책임질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직업적인 차이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아이가 걱정인 건 이해가 가는데요. 직업적인 차이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같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잖아요. 사실 전 용숙 씨 딸도 다 책임질 자신 있어요. 그런 각오도 없이 섣불리 고백하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얼마나 잘 지냈었는지 그것만 생각해 줘요. 그때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한테 선을 그으려던 건 저였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우리는 3년간 지인으로 지내다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명준 씨는 정말 제 딸과 엄마에게도 자상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는 듬직한 아빠처럼 애정을 쏟아부었어요. 항상 아빠 사랑을 그리워하던 딸은 명준 씨와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게다가 저희 엄마를 직접 모시고 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까지 챙겼고요. 얼마나 극진히 챙겼으면 엄마는 병원에서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고 저한테 전했어요. 내 옆에서 같이 검진 기다리던 할머니가 나한테 사위 잘 둬서 좋겠다고 하더라니까. 오늘 내가 아주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엄마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웃으면서 얘기해줬죠. 연애를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미 저희 가족과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 줄 예상이 가십니까? 저희는 연애 2년 만에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박복한 제 팔자에 한 줄기 빛이 내린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찾은 새 인생인 만큼 주변에 베풀면서 살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는 주말에 남편과 같이 하루 종일 순대국밥 무료 이벤트를 하기도 했죠. 동네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그리고 노숙자들까지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답니다. 대단한 식사도 아닌데 모두 맛있게 드셔주시고 잘 먹었다는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장사 시작하고 최고 매출 찍었던 날보다 처음 무료로 국밥을 나눔했던 날이 제일 기뻤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무료 나눔 행사를 꼭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돈이 없어서 수술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후원하던 남편도 제가 하는 일에 적극 찬성했어요. 먼 길을 돌아서 어렵게 만난 인연인 만큼 저희는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살아보려 하고 있죠. 친정엄마는 제가 자리를 잡고 주변에 베풀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이 내 팔자 닮아서 한평생 외로우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엄마의 진심 어린 말에 말없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전 시부모님들이 제게 전화가 아닌 문자로 축복을 해주셨죠. 제가 순대국밥 가게를 차리고 딱 한 번 와보시고 그 후로는 따로 뵌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소식을 알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웃을 일만 있기를 멀리서 빌어줄게. 축하한다. 항상 행복하렴. 옛 생각에 잠시 글썽였지만 이제는 정말 제 인생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도 되겠죠?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위기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는 제 뜻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 앞으로 있겠지만 한번 큰 고비 넘겨보니까 앞으로는 어떤 위기가 생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세 인생인데 당장 힘들다고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니까 우리 모두 힘내보자고요. 또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모두 좋은 마음으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